요즘은 AI도 그렇고 정보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 담론적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사고의 근육들을 키워주는 상상을 결코 상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위화감, 그런 상상과 현실을 횡단하면서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차를 마시며 개인의 지속가능한 일상을 얘기하는 팟캐스트 일상 다반사입니다. 두 번째 손님은 송승준 작가님입니다. 차 좋아하세요? 뜨거운 음료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오.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아까 얼그레이 고르셨죠? 네. 원래 얼그레이도 그럼 즐겨 드세요? 그렇게 차에 대해서 섬세한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되게 비슷한 감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차단과 심신안정. 심신안정. 네. 워낙 말투가 차분하셔서 차랑 잘 어울려요. 짠 한번 하시죠. 간단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설치 작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설치 작가로서는 DMZ나 체르노빌이나 이런 무인지대의 생태적 통찰을 바탕으로 초거대 녹색지대라는 세계관을 통해서 설치 작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상의 시나리오와 함께 조각적인 요소들을 같이 연출한 그런 전시들로 작업들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고, 자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위기 속에서 어떤 물질적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디자인적으로는 담론적 디자인을 실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상업적 디자인 말고 조금 더 비상업적 디자인, 표현적 디자인 이런 거를 대변하는 워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교환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고. 엄청 간단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정의가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대학교 학부 때 만났잖아요. 네. 저희 학부는 제품 디자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으로 담론적 디자인과 설치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산업 디자인 생태계가 갖고 있는 빠른 사이클, 그리고 컨디션으로부터 시작되는 디자인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재미이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제한점들을 넘어서는 디자인들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포르마 판타스마라고 리서치 베이스의 그런 디자인 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네덜란드의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투벤 거기 학교 가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고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워진 찻잔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들도 다 내가 수용하려는 가짐으로 가서, 거기서 담론적 디자인이라고 가르쳐주진 않는데 디자인을 표현 매체로 활용하는 그 영역을 경험을 하고 왔고,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어떤 수업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상업 디자인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느낌이잖아요. 담론적 디자인은 생각을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oblem solving의 기능보다도 questioning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좋은 질문을 디자인하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성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질문을 디자인한다? 네. 최근에 저는 질문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요즘 AI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온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AI 신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를 훨씬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런 행보를 이미 하고 계신 게 신기하네요. 저도 그래서 되게 시대적으로 잘 맞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저는 이 영역이 그 어떤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사고의 근육을 기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AI도 그렇고 정보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되게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담론적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사고의 근육들을 키워주는.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담론적
디자인이랑 현대미술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현대미술 작업을 봤을 때 역할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미술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현대미술 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담론적 디자인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경계가 흐린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술 어떤 관습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는 조금 조심스럽게 비교를 해서 말을 하자면 담론적 디자인은 이야기가 나로부터 비롯되었어도 그거를 대중의 차원으로 확대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그 보편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게임 캐릭터로 치면은 광역 스킬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그래서 뭐 예술의 경우에는 나로부터 비롯된 어떤 사유의 지점들이 되게 풍부하고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다채로움을 전달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이 담론적 디자인을 통한 미술은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확대돼서 동시대적으로 번역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수다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분석적일 수도 있고. 현대미술에선 친절히 설명 안 해주는 것 많잖아요. 오히려 그걸 기피하시죠. 맞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저는 느껴지네요. 이게 디자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술의 매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저도 씬에서 좀 더 이런 씬을 알리고 베를린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디자인은 그런 담론적 디자인 스타일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업 디자인만 막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다양성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 디자인을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한테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고 저도 그들의 좋은 선례가 되기 위해서 작업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군요. 최근에 전시하셨었잖아요. 네. 금호미술관. 네. 맞아요. 아까 소개할 때 정말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그 금호미술관에서 했던 전시 작품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원래부터 이제 자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학을 갔었을 때도 자연 주제로 뭔가 접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학교가 엄청 국제 학교여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데 더치가 별로 없어요. 다 각자의 나라에서 와서 각자의 어떤 문화적 기반을 활용하기를 장려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자연 주제를 하고 싶은데 난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어떤 자연적 환경을 좀 리서치해볼까 하다가 이제 DMZ 생태계를 리서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통찰하게 된 부분이 이제 DMZ가 오늘날 천혜의 자연 70년 동안 인간의 접근이 닿지 않아 번성한 자연 막 이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거기는 사실 비무장지대라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대예요.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이고 이제 실제로 거기에도 엄청 미확인 지뢰도 많고 이중철 조망이라든지 남북한 사이의 긴장감 여러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들이 거기에 점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순적인 두 상황을 바라보면서 질문이 하나 들었던 게 엄청 많은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이 거기에 서식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뢰도 있고 뭐 무장 감시 초소도 있고 그 폭력성이 아무튼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만 폭력적인 게 아니라 거기 서식하는 동물들한테도 똑같이 작용을 할 텐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동물들은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다큐를 보다가 검독수리랑 막 야생 멧돼지가 발목이 다친 그게 M14 지뢰라고 발목 지뢰 아시죠? 그 발목 지뢰를 밟은 야생 동물들이 많이 DMZ 인근에서 목격이 된다라는 다큐 내용을 봤는데 모든 동식물들이 거기에 서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DMZ 생태계는 그 폭력성에 적응 가능한 이제 생물들만이 거기서 서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제 DMZ가 과거의 상태를 회복한 어떤 생태계라고 묘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폭력으로부터 의해 형성된 새로운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지뢰, 남북한 사이의 긴장감, 철조망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DMZ 생태계의 생태적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폭력성의 이 서식종들을 의존하고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너무나 인간과 멀어진 자연을
엄청 환상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기저한 어떤 복잡한 관계들을 망각하게 한단 말이죠. 지금 DMZ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폭력에 의해 성취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이 부재한 자연은 천혜의 자연이야, 아름다운 자연이야, 이런 어떤 개념들, untouched nature를 pristine nature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자연 개념을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DMZ 생태계에 대한 어떤 생태적 통찰로부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조금 연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초거대 녹색지대라는 상상적인 세계관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DMZ처럼 폭력적인 이런 녹색지대 있죠. 인간이 거기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DMZ나 이런 무인지대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 거기에 완전히 점거돼서 우리가 거기에 둘러싸여져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가 마냥 이렇게 푸르른 자연을 환상화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상화하던 손닿지 않은 자연에 의한 아포칼립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던 이 순수한 자연이라는 개념이 알고 보면 섬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세계관을 작성해서 사실 이 개념이 네. 너무 저는 좀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소설을 쓰신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뭔가 영화를 네. 만들기 위한 초고를 하고 작품이 곧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소품 같은 역할인 건가? 저도 근데 이거는 되게 작품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매체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상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그거를 약간 실제 있는 것처럼 조금 묘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무인지대의 속성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무인지대는 상상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상적인 시나리오를 되게 실제하는 것처럼 감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인지대 관람객들이 어떤 무인지대의 속성을 감각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무인지대 차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이 동시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내용과도 연관된다라고도 생각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고대 녹색지대 작업을 하기 전에 수상한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더 직접적으로 DMZ 생태계를 다뤘던 작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폭력적인 존재들이랑 거기에 의존하면서 되게 재밌게 진화한 그런 상상적인 생물들을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상상해서 만든 생물들에 불과한데 아무도 그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상을 결코 상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위화감, 그게 무인지대의 공포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또 반면에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그 공포스러운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상상과 현실을 횡단하면서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아까 6,000종, 7,000종인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DMZ에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종을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어떻게 알았죠? 그게 다 그 CCZ 인근에 있는 민간인 통제고요. 네. 거기도 DMZ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출입 제한이 덜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추론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누락종들이 실제로 많다고 하고 그러겠네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자연을 환상화하는 이런 어떤 인식들을 조금 개선시키는 게 결국에 이게 인류세 속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의 또 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개인적인 거 여쭤보고 싶어요. 성승준 네. 님으로서 삶에 있어서 난 이런 게 중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정말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좀 더 나답게 표출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말고 너무 억압받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눈치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송승준으로서 좀 착한 송승준이고 싶어하는 그런 억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도덕적이어야 하고 착한 사람이고 싶어 척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씩 내면에 조금씩 무언가가 응어리가 쌓여가고 또
약간 30살이 넘어가니까 그 응어리가 이제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초에 조금 힘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산책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다짐이 있는데 남들한테 빛을 전하려 하지 말고 그 빛으로 나도 안아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옛날에는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 스스로를 탓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스스로한테 괜찮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더 스스로를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저를 돌봐주려고요. 나를 안 돌보면 아무도 안 돌봐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자아가 느끼는 즐거운 점이나 행복한 점은 어떤 거가 있어요? 자연물 보면 진짜 기분 좋아져요. 아이디어 짤 때도 완전 산책만 하고 바다보단 숲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초거대 녹색지대 작업을 하는 이유도 초거대 녹색지대는 녹색이 평화와 치유가 아닌 공포와 위협으로 전복된 세계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녹색의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하고 그로부터 말 못할 치유를 받기 때문에 네. 작가 네. 혹은 디자이너로서는 네. 어떤 점이 즐겁고 행복해요? 작가로서는 이제 저는 일단은 이제 디자인이라는 영역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 이런 자연이라는 개념도 정말 사랑하고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너무 사랑하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업이 그 두 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그 얘기가 좋네요. 내가 하는 작업이 내가 사랑하는 자연과 디자인을 모두 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좋다는 게 맞아요. 남들이 이뤄내기 어려운 걸 이뤄내신 상태 같거든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과정 속에 결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 어떻게 보면 이미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뭔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 과정을 지속하고 싶다 보니까 또 이걸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정말 아등바등 요즘 노력하고 있죠. 근데 약간 말씀해 주신 거랑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다음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게 그걸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계속 작업을 하게끔 하는지. 뭐 저는 하늘이나 뭐 바다, 숲 이런 거를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을 공간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적 차원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까지 흘러오긴 했지만 애초에 그 시작점은 내가 이 자연물들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서 정말 말 못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막 자연의 시간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자연물로부터 받는 무한한 위안이 존재해서 자연 주제에는 좀 그런 느낌으로 그게 계속 저를 환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자연이랑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일시적으로 살짝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어떤 입장으로서 뭔가 조금 더 완연히 이 시간을 인지하고 그 속에 잘 있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소멸될 때를 위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위로 이런 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거고 이제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가 너무 매력이 있어요. 디자인은 너무 매력 있는 영역이고 디자인 되게 모형적이고 비가시적이고 사고의 차원에서 막 되게 다양하게 변화무쌍한 진짜 자연처럼 어떻게 보면 자연이랑 디자인이랑 닮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게 없고 변화무쌍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릴스 짤이 있는데 이소룡이 한 말인데 이소룡이 이제 마샬 아트를 빗대어서 이런 찻잔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샬 아트는 이제 찻잔에 담기면 찻잔이 될 줄 알고 강에 담기면 강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즉 유형적인 게 아니라 어떤 모형적인 어떤 존재다. 근데 자연도 그렇고 디자인 지금 또 이야기하다 보니 또 그게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적 차원으로 자연을 얘기하실 때 저도 좀 공감됐던 포인트가 일이 좀 힘들 때 제가 힘들 때 저를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스스로를 제 3자처럼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실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뭔가
시간적 자연에서 언젠간 스스로가 소멸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생각한다 하실 때 뭔가 스스로를 자아를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조금 더 그냥 객관적인 제3자 그냥 네. 누군가로 생각하신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시도를 하고 계세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내 생각 중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네덜란드 유학 네. 다녀오고 나서 전시를 좀 몰아붙이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개인전 위주로 막 몰아붙였는데 이제는 작업도 물론 정진을 하지만 조금 더 이 담론적 디자인에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송승준이라는 어떤 작가 겸 디자이너를 떠올렸을 때 초거대 녹색지대도 떠올릴 수 있지만 담론적 디자인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요. 학교에 강의를 나가면서 만든 교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들 혹은 학생들이 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책을 만드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많은 공부가 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MIT에서 디스커시브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더 이 한국 디자인 씬에 더 적합하게끔 그거를 번역을 해서 또 제 해석들도 좀 섞어서 인프라 구축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좀 한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짠하면서 끝낼까요? 네.